오늘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노후의 삶이 조금 더 현명하면서 여유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에 점점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지요. 몸이 아플 때 혼자서도 일상을 꾸려갈 수 있을까? 내 방식대로 편안하게 살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제적 부담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년은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도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되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가족 관계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노후 생활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며 의지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느 방법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 외에도 더 창의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두 분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노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힌트들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고 괜찮으시면 주변 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지게 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요양원부터 염두에 두고 고민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자립이 힘들어졌다고 요양원을 고민하기 전에 이 방법이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도해 보세요. 자녀들이 돌봐주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별도의 큰 비용도 들지 않는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은 점점 좁아집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노년의 생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녀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세대 간 생각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친밀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돌볼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불편함을 참기도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간병인 월급은 보통 38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인데, 이는 대부분 노인의 연금보다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간병인이 자주 바뀐다면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생활 습관과 필요한 도움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잠을 자야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살던 분들에게는 큰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요. 게다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최준호 할아버지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경험한 후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세입니다.
3년 전에 제 아내와 사별 후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노후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의지했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었죠. 함께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혼자서 병원 가는 일조차 큰 부담이 되었어요. 병원 접수부터 진료, 약 타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은 정말 달라요. 제 삶의 마지막 장은 결국 제가 직접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그들의 바쁜 생활을 알기에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딸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식사는 간단하게 차려 먹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가끔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시기도 했고 동네 마트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 시장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게 되었지요. 의사는 수술 후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퇴원 후 그들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했어요. 아들 집에서 3개월, 딸 집에서 3개월씩 번갈아 가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그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마치 외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 때마다 저만 혼자 방에서 먹어야 했고 자녀들은 친구들이 오면 제가 방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저는 자녀들이 저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힘든 건 그들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제가 가끔 시대에 뒤처진 말을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주 잊어버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더 엉뚱한 말을 해도 저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냉담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대화하려 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요라며 끼워주지 않는 것이 가장 서운했습니다. 세대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지요. 6개월이 지나고 몸이 조금 나아지자마자 저는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남의 집보다 내 집이 좋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제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으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부상의 후유증으로 멀리 걷는 것은커녕 가까운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매달 400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 연금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고 자녀들이 매달 도와주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 집의 식사는 늘 소박했습니다. 제 삶의 원칙은 배부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에는 간단히 밥과 김치, 계란 프라이 정도로 해결하고 저녁에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반찬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음식에 많은 돈을 들릴 여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소박함은 결국 간병인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 식사가 너무 단순하다고 불평했고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한 간병인은 이렇게 반찬 몇 개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다른 집은 최소 밑반찬 5가지는 해주는데 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간병인을 위해 따뜻하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의 식사는 소박한 수준이었습니다. 점점 더 간병인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간병인 소개소 직원들조차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렴한 요양원이었지만 그래도
제 연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간병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규칙적인 생활은 제 자유로운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저녁 9시면 모두 취침해야 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바둑 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요양원 내에서 다른 노인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도 있었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경우도 있었지요. 집단 생활의 규율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저는 요양원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요양원을 나온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저는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제가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다행히 그 즈음 인터넷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딸에게 부탁해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멀리 걸을 필요가 없어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김씨 부부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30살 정도로 보였고 5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분이 엘리베이터까지 물건을 들어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그 부부와 친해졌고 가끔 그들의 딸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나쁘지 않았지만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혼자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런 미래를 떠올릴 때면 마음 한 구석이 먹구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김씨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돈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오랫동안 망고를 먹고 싶어 했으니까 한번 사준 거예요. 아이에게 가끔 좋은 것도 먹이고 싶어요. 라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과일을 사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랄 거야. 학원비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밀렸는데. 그들의 말다툼을 듣고 있자니 삶의 무게를 나누는 이들 사이에도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옛날 저와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희도 생활비 때문에 자주 다투곤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른 해결책이 저와 그들의 문제를 모두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혼자 지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혹시 두 분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제 집에 들러주시면 매달 45만 원의 수고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빨래랑 간단한 청소, 그리고 식사 준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 두 끼만 먹고 반찬도 많이 필요 없어요. 김치에 계란찜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 형편에 이렇게 불쑥 제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젊은 부부는 순간 멈칫하며 제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끼리 친한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게다가 저도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간 낼 수 있잖아. 나는 아침에 아이 유치원 보내고 할아버지 댁에 들러서 일해드리고 당신은 저녁에 가게 정리하고 들르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도와드리고 우리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매달 45만 원을 드리는 것은 제게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제 집에 와서 두 끼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집을 깔끔히 정돈해 주었습니다. 아내 김 씨는 오전에 와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고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녁에 들러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일이 많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제 집이 슈퍼마켓에서 엘리베이터로 3층만 올라가면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계약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딸 민지는 가끔 부모님과 함께 와서 저에게 제잘제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친손녀를 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추가 수입에 만족한 젊은 부부는 일을 성실하고 세심하게 해주었고 덕분에 제 생활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관계가 1년 동안 이어지면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삶의 방식에 만족감을 느끼게 될 줄은 저조차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제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주기도 했고 가끔은 휴일에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저를 그들의 집에 초대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날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매달 45만 원을 내고도 이렇게 정성 어린 도움을 받으니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저를 돌봐주신다면 내년에 450만 원의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깊이 감사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그런 큰돈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저희는 그저 도와드리는 게 좋을 뿐인데. 그러나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갔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그건 당연한 보답이에요. 그들 부부도 덕분에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해했으며 친부모님을 모시듯 더 세심하게 저를 살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노후는 한층 더 안정되고 평온해졌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노후 생활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의 답이며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최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식은 큰 비용 없이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더 불편해져서 혼자서는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들려드릴 이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82세로 뇌졸중으로 인해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자립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생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립 능력의 상실을 꼽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몸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올해 82세입니다. 아내는 4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삶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사위는 믿음직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 딸에게 폭력을 일삼습니다. 딸은 50대가 넘은 나이에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사위는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지만 딸은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딸이 이혼을 언급할 때마다 사위는 폭력을 행사해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꺼낼 용기조차 잃었습니다. 외손자는 22살인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 어머니를 돕지 못합니다. 딸의 상황은 그녀 자신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저를 돌볼 여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일상을 견뎠지만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홀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자립 능력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운명을 탓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봐줄 자식도 많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는 현실에서 매달 받는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퇴원 후 외손자가 저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도 자신의 삶이 있어 저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할 줄 몰라 외손자에게 부탁했고 배달원은 문을 열고 들어와 음식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외손자는 가끔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목욕을 돕고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손자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며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외손자는 점점 방문 횟수를 줄였고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도 지친 목소리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가장 큰 문제는 적은 연금과 거의 없는 저축으로 노년을 편히 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비쌌고 가정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끝없는 고민 끝에 저는 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주말 외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힌 후 2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남은 생을 보내는 거야. 두 번째는 이 집을 너에게 증여하고 네가 나와 함께 살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더라도 같이 지내는 조건이야. 내가 가진 저축금으로 너가 집을 좀 꾸미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외손자에게 저를 직접 돌보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20살 중반의 청년에게 자립할 수 없는 노인을 끝까지 돌보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병든 부모를 자녀가 끝까지 돌보기란 어렵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친자식조차 부모를 영원히 보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하물며 세대 차이가 큰 외손자라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저는 식사와 빨래 정도를 도와줄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간단한 도움은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이면 충분했고 제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손자와 함께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 있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손자가 집에 있다면 제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플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외손자는 이 제안에 두 손을 들어 찬성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면 저한테도 폭언을 하시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제 집이 넉넉하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이 집은 외손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외손자는 중개소에서 시간제 간병인을 데려왔습니다. 박 씨라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벗어둔 옷을 세탁하며 점심을 준비한 뒤 오후 1시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제가 식사를 마치는 동안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7시쯤 퇴근했습니다. 외손자는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젊은이였는데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서 자주 집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간병인이 없는 시간에도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응할 수 있었지요. 외손자는 또한 제 방에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할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석 달 후 외손자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허락했고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도록 도왔습니다. 외손자의 아내가 된 젊은 여성은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도 직장이 있어 낮에는 나가 있었지만 퇴근 후에는 종종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후 그들 부부는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고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지요. 아기가 태어난 후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외손자의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간병인이 오지 않는 시간에도 저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런 가족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조금씩 고치며 생활의 편리함도 더해졌고 간병인이 기본적인 돌봄을 맡아주니 가족 관계에 부담이 없습니다. 덕분에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활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적은 비용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고 매달 연금에서 일부를 저축할 수 있어 기쁩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노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최준호 할아버지는 동네 슈퍼마켓 부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철 할아버지는 외손자와의 주거 공유를 통해 말이지요. 노년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삶을 고통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모든 노인의 소망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현실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정도 어떤 시련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만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효도를 다하든 아니든 노인은 언제나 자신만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작은 저축이라도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가족 간의 정도, 현실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때로는 작은 경제적 지원 하나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효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는 오히려 갈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수련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자립할 수 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차분히 살아간다면 스스로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 생활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의 답이며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흔히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들 하지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끝에 도달하는 방법은 한 가지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정해진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 이것이야말로 모든 노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마음만 있다면 많은 재산이 없어도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